네,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시작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또 국정조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주가 최순실 게이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열 YTN 개건 해설위원,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지금 전제 조건으로 건 걸 보면 탄핵의 소신을 밝히는 방법으로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탄핵을 발의하고 탄핵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발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게 탈당파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지금 당내 잔존하면서 개혁을 선택한 세력들의 또 명분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네. 배출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로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탄핵도 발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남경필 지사와 다른 그 전현직 탈당 의원들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저분들이 저렇게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는 네. 내일 이제 친박, 비박 6인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하고 탄핵과 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 좀 더 배수진을 치고 이제 탈당도 가능하게 명분도 제공하면서 탈당을 했을 때 기다리는 세력이 있다. 네. 이러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비박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비박 세력들이 바로 탈당을 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비박 세력들은 적어도 교섭단체 구성이 될 만한 인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다들 그 대선 주자급 네. 정치인들이 같이 탈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해결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명은 돼야 되고 또 주요 대선 주자들이 함께 나와야지 나와야 의미가 된다라고. 있다, 네. 힘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예, 분석이 의견도 있다는 있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 저도 연관돼서 이 부분과 연관돼서 좀 궁금한 건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탈당론이 좀 수그러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불안하니까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이 이제 12월 2일이나 9일 날 둘 중에 하나, 이틀 중에 하루에 이제 표결이 될 것 같은데 네. 탄핵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면 당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단지 이제 탈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일단 총선거가 뭐 지금 뭐 치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총선거를 앞두면은 탈당이라는 이른바 이제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그 이제 개연성이 높아지는데 네. 의원들로서는 탈당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확고한 대선 주자가 역시 이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뭐 유승민 의원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런 정치공학적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서 같은 당 의원들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 찬반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이라는 이런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는데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당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로 볼 때 이 분당에 대한 이 그 갈등의 국면은 전 최고조로 닿을 수가 있다. 이번 주나 다음 네. 주까지 네. 말이죠. 그 임계점을 향해서 치닫게 된다면 꼭 20명이 아니더라도 네. 탈당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대거 탈당하기는 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나 이 국면이 지금 이제 어제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거의 뭐 국민들 의견은 거의 이제 합의를 본 상태니까 사실 정치권도 거의 뭐 의결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렇다면은 친박 일부가 계속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그 친박 의원들이 결국 계속 이 비박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네. 내일 이제 그 비대위 구성 문제 등을 다루는 이제 중진 회의가 열리잖아요. 이제 네. 친박 비박이 열리는데 네. 그곳에서 아마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비대위 구성 문제도 그렇고 탄핵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탈당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오늘 국가 원로들도 모여서 현 시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단 말이죠. 이 모인 의견들은 대통령에게 또 전달될 거라고 하는데 네. 어떤 대안이 나오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응답할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오늘 모인 분들이 전직 국회의장들, 그리고 전직 총리들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야말로 국가 원로급에 속한 인사들이죠.
근데 사실 그분들에게도 뾰족한 대안이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퇴진, 즉각 퇴진, 즉각 하야 요구가 바로 어제 200만의 그 민심으로 폭발됐던 거 아닙니까? 어제뿐만이 네. 아니라 계속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주권자인 국민이 한때 위임했던 위탁했던 권력을 지금 회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네. 대통령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특검은 뭐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뭐 네. 중립적인 특검은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유영하 변호사가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국회 추천 총리 이런 얘기를 뭐 건의안들 뭐 지금 그 얘기를 몰라서 시행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원로급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건 참 답답하면서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만 크게 그 원로분들이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으로 이 사태가 해결될 단초를 열기는 역부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 비상시국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이익을 봐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와 연관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김무성 전 대표가 개헌론을 꺼내든 걸 두고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첫 번째는 뭐 사실 그 정치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으로 행동하긴 힘들겠죠. 그리고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한꺼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정치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리고 명분이 있어서 행동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근데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더 좋겠죠. 근데 네. 지금 이 경우에도 개헌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개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이밍에 대해서 그럼 개헌이 언제 이루어져야 할 건가는 이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통치 구조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과거에는 4년 중임제를 선호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게 많아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통치 구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방향성은 맞을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친문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세력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제 사실상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뭐 헌법을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항을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아직도 경자 유전의 원칙이 그대로 헌법 명문으로 있는 거. 그리고 현역 군인은 그 군을 면하고 나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이거든요. 이런 규정, 기본권에 관한 규정 이런 게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아래로서부터 위로의 개헌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봤던 그 부분이 김무성 전 대표가 개헌론을 꺼내든 게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과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탄핵 네. 이후에 예. 그야말로 촛불 이후 네. 분노가 표출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것의 가장 핵심은 역시 개헌입니다. 이러한 이 통치 구조,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는 언젠가 최순실 제2의 최순실, 제3의 최순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은 계속 있는 겁니다. 네.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당이론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 정치공학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네.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네. 그 지난 총선 이후로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선 네. 불출마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사실은 중요한 건 어떤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의 그 방점을 찍은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비박이라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유일하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많은 그래도 30명 내지 40명 정도의 자신의 세력이 있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이른바 제3지대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여러 인사들과 어떤 연대를 하게 된다면요. 그것이 이제 지금 탄핵을 고리로 한 또 친박과 비박 간의 그 갈등이 계속 최고조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 그리고 또 탄핵을 고리로 한 친박과 비박의 갈등, 분당 이렇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꼭 이번 제6공화국, 현재까지 6공화국이잖아요. 이제 박근혜 네. 정부가. 이 네. 6공화국 내에선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차기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임기 초에 개헌을 하더라도 김무성 의원으로서는 여전히 자기 세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20대 총선 임기 동안이잖아요. 그렇게 네. 된다면은 만약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내각제로 개헌이 된다면 그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김무성 의원으로서는 뭔가 그 틈새를 노릴 수가 있겠죠. 이건 완전히 정치공학적인 요소입니다. 네. 반대로 당론적인 건 아까 우리 이두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 체제로 안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계속 이 체제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권력 구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대통령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를 물어보면 거의 국민들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네. 대통령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물어보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현재 권력 구조에 대한 그 의견의 일치도 쉽지 않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의 이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는 개헌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요즘은 잘하고 있잖아요. 아주 거의 뭐 명운을 걸고 잘하고 있는데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가지고 엄청난 무한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정원이나 국세청이나 경찰청이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각제로 개헌이 되든 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돼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분산된들 과연 이게 이 사회가 바뀌겠는가? 네. 저는 그래서 권력 구조의 개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번 사안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그 개헌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가 이렇게 보죠. 되는데, 어떤 예. 개헌이라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개헌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87 체제가 더 이상 네네. 한계 왔다라는 그 당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이른바 정치 게임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세력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헌을 고려해가지고 명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제3지대와 연대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정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되는 거죠. 저희가 아까 그 지금, 토론회 예. 얘기를 했었죠. 말씀 예.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방금 전해드린 그 국회의장과 원로 회동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박 대통령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 또 국회 거국내가 구성할 총리를 추천하라. 앞서 좀 언급됐던 얘기들인데요. 말하자면 내년 예. 4월까지 하야하라는 얘기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하야 예고제 같은 거죠. 말하자면 언제까지 하야하겠다. 그동안 이제 정치권은 뭐 대선 준비도 하고 그 대신 일단 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정권과 공동 책임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그 공감도 있는 것이니까 네. 질서 있는 퇴각을 위해서 거국내각 총리 하라는 거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기가 썩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내년 4월까지 하야라고 하시는 거는 내년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선거를 같이 치를 네.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정당에 이제 대선 준비를 할 시간을 현실적으로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대통령이 아마 탄핵이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하야라는 선택을 하기가 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근데 조금 변수가 있는 거는 사실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게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나 다른 사람들이 뇌물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덜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생각과는 괴리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검찰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뇌물죄랑 관련된 네네. 부분이죠. 기업들에게 또 진술을 받아내고 하는데 최순실 씨라든가 측근에서 기업들에게 받아간 금액, 개인적인 재단이 아니라 그런 금액이 현실적으로 밝혀지고 액수가 많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도 왜냐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게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탄핵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한 게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뇌물과 관련돼 있으면 이제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기준을 마련했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은 한 네. 대통령이 저런 선택을 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탄핵안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죠. 그 기준일로 나왔던 게 12월 2일과 9일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네, 이제 사실 12월 2일 날은 원래 예산안을 통과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예산안과 탄핵안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본회의가 12월 9일도 있으니까 예산안은 12월 2일 날 하고 12월 9일 날 탄핵안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뭐 2일이나 9일이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번 본회의에서 사실상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결도 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시점 즈음해서 이제 검찰이 특검에다 수사 결과를 넘길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네. 그즈음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이 뭐 알선 수재의 피해자가 되든 아니면 뇌물죄의 뇌물 공여자가 되든 네.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제공한 뇌물과 관련된 내지는 부정청탁을 하고 제공한 액수가 더 늘어난
부인한다든가 이걸 검찰이 일부 밝혀낸다면 또 전국은 다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대통령도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박계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관련자들이 뭐 비박일 수도 있고 친박 국회의원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도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탈당을 할 때 쓴 표현이 경제적인 그 친박과 대통령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밝혀진다면 네. 다시 전국은 또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좀 더 시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일과 9일을 택하는 기준이 네. 네. 어쨌든 의결 정도수 200명을 넘기고 단순하게 가까스로 넘기기보다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넘긴다면은 탄핵이 이제 헌재로 갈 거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겁니다. 네. 지난 2004년도에는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국민들이 거의 반대한 상황이니까 기각이 됐던 거거든요. 헌재는 대단히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기 네. 때문에 200명에서 훌쩍 넘을 때 이것이 이 탄핵에서 상당히 유리해진 거란 말이죠. 2일 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비박계 의원 40명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네. 또 관점을 달리하면은 오히려 9일까지 가면은 오히려 또 이탈하는 의원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이제 그러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2일 날 표결에 붙일 것이냐, 9일 날까지 갈 것이냐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탄핵 공조에 있어서 야권의 행보에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박계와 손잡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역자들이라 하면서 손을 긋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은 탄핵 공조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부역자 이런 예.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부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좌우익 해방 공간에서 대단히 어떤 그 보복적이고 이런 냄새가 무심프게 있는 용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부역자 말 이외에는 좀 다른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비박과 연대가 됐던 의견을 같이 해서 이 탄핵을 통과시키는 게 지금 야당의 목적이고 국민들의 바람이잖아요. 지금. 네. 사실 국민들은 뭐 탄핵보다는 사실 민심은 즉각 하야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거 자꾸만 민주당이 지나치게 그 새누리당의 의원들 자극하는 거는 이 탄핵 국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개헌을 고리로 해서 정계 개편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가 연대할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이 연대에 더 적극적이기도 하죠. 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비문 세력과 친문 세력이 또 달라요. 지금 같은 민주당도. 네. 그러나 어쨌든 이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정국에서 비박 의원이 됐건 친박 의원이 됐건 친박 의원들도 몇 명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친박 의원들이라고 다 반대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도 탄핵에 가결하게 만들고 비박 의원들의 숫자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부역자다, 자극한다 이런 표현은 옳지 않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해야지. 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 이제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부역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추미애 대표의 경우는 저도 환노위의 상임위원장 하실 때 환노위원으로 모셔보기도 같이 일을 해보기도 했는데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하시죠. 그리고 표현이 조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을 잘 쓰셔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항상 언쟁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 의원들도 저 표현이라든가 추미애 의원의 다른 독설에 다 동조할 거라고 생각하진 네.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 경우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와 조금 결이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대표가 친문 세력의 일정 부분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 우상호 원내대표는 좀 다른 비주류 네. 세력을 반영할 텐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여당 의원들 비주류라든가 이런 그 표가 없이는 탄핵을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도 우상호 원내대표의 의견처럼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분들의 그 합리적인 그런 생각대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당 비주류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탄핵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할 되겠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헌 얘기가 나온다든가 탄핵안 네.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요. 그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는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또 괴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민주당도 비문과 친문 사이에 어떤 이
분화가 가속화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됐는데 그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주어지는 건가요? 우리 헌법의 법률에 그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어떤 역할, 이 업무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그 권한대행의 어떤 그 역할, 업무를 정확히 하자고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네. 나왔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저는 그 업무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단 대통령이 권위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 71조에 따라서 권한대행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업무를 맡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취지는 선출된 권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른바 대임지주의 아닙니까? 네. 근데 아예 이런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선출 권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국회 네. 임명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명된 권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능한 것이고 하다못해 국군 통수권이라든지 뭐 아주 비상시국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뭐 재판관 임명권 이런 것들은 네.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학설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다수가 소설이 갈리긴 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면 뭐 아직도 아까도 뭐 언론들이 저기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국내각 총리 여전히 해라라는 얘기 해서 네.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아서 네. 이제 2일이나 9일 되면 아무튼 황교안 총리 대행체가 될 네, 가능성이 네. 높은데 네. 저는 그 업무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거국 중림내각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네. 근데 야권에서 총리 추천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야권에서 이걸 차버린 거다, 기회를 차버린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야권의 속내는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야권의 속내는 좀 이제 친문과 비문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세력은 사실 이 기회가 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과 비문도 세력이 이제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12월 2일과 12월 9일 이렇게 그 탄핵안 의결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요. 그 사이에 황교안 그 총리를 다시 권한 대행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 거국 내각을 성립하고 그다음 대통령께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긴 힘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선출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너무 장기간 하는 경우 네. 헌법재판소 심리가 오래 길어져서 뭐 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원로들이 저런 의견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전국의 분수령이 될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